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불교를 맡은 윤영희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로 보기에 보기 눌러갖고 대기 10% 하는 게 좋아요. 수센터에다가 제가 몽골 불교를 하게 됐는데, 몽골 불교는 딱 봤을 때 색색과 그 스타일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보면은, 몽골 불교라고만 봐서는 과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중국 불교의 성격일지 티베트 불교의 성격일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적어본 바로는 몽골 라마 불교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몽골 불교는 티베트 불교의 그 번역에 들어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티베트 불교하고 일치되지는 또 않지요. 티베트 불교의 그 석성에다가 몽골의 그 샤머니즘이 같이 융합되어진 그런 종교가 되었고, 그래서 보통은 라마교라고 불립니다. 그렇지만 라마교라고 하는 것은 자국민들은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그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용어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 학계에서는 그런 라마니즘의 그런 표현보다는 라마 불교라고 표현해주자. 그랬을 때 티베트의 불교의 성격을 가지면서 몽골만의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징을 좀 보여드리면은, 위에는 몽골의 국장이고요. 말이 보이죠? 근데 말을 중시한다는 그런 걸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몽골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거는 바로 그 엄마니 박매웅, 그거에 대한 상징이지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나무아미탑을 간세음 보살을 하듯이 이 몽골 라마 불교에서는 엄마니 박매웅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싣는 순서로서 이렇게 작업하는데요. 보시면은 저는 몽골 불교 전체를 다 제가 아울러서 발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좁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몽골 라마 불교를 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택한 키워드는 바로 이 뒤쪽에 적혀있는 체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체웬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몽골 불교에서 크게 영향을 끼쳤던 포인트들을 네 관점으로 나눠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시는 그림은 21세기 지금 몽골의 가정집에 모셔져 있는 그 어떤 하나의 장면인데요. 왜 이 장면을 여기다 넣냐면은 몽골이 소비에트 그 사회주의 하에서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탄압 정책을 받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1세기를 맞아서 각 가정들에서 이렇게 불상을 다시 비치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저희 여행 갔던 지금 탐사 학습했던 그 사진을 잠깐 썼습니다. 여기 화면에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그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함께 다녀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몽골 전체 이 학습에 각자세에서 추구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모두 다 이 인문과학 쪽의 공부에서도 모두 다 표현되었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밝혀봤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2012년도 현재 몽골의 불교의 종교적인 성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통계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가 라마 불교를 믿고 있고 40% 정도 무종교라고도 하고요. 우리 김석근 교수 같은 경우는 90%가 라마 불교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된 논문에서 나온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몽골에 갔을 때 몽골인 유로 씨가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얘기가 은연중에 몽골인들 대부분 집에는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그런 책이 있고 경전이 있고 마두금이라는 악기를 집안에 두면은 상서롭다. 그래서 많이들 비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이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것은 바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쫑파파라는 사람, 벨루파의 창시자인데 이 사람이 쓴 경전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과 그리고 마두금이라는 거는 말의 머리 모양을 한 그런 현악기죠. 이거는 어떤 몽골의 고유성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인데 바로 이 두 장면을 통해서도 몽골 국민의 의식에 어떤 저변에 어떤 게 흐르는가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 주기를 지나서도 지금 현재 몽골은 라마니즘과 그리고 샤머니즘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몽골 불교와 티베트 불교를 간략하게 나눠봤는데요. 티베트 불교는 인도 불교의 고유 신앙의 종교가 함께 발전된 것이고요. 그리고 몽골 불교는 티베트 불교에다가 몽골의 고유 신앙인 샤머니즘이 서로 갈등하고 또 융합되면서 통합되어서 몽골 라마 불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티베트로부터 들어왔을 때 왕족과 귀족 등 상류층에서 전파되었었고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몇 세기를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일반 비층민에까지 전발적인 어떤 몽골 국민 정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 이제 제가 몽골 불교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 자국민들은 몽고가 아닌 몽골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한답니다. 그리고 라마교가 아닌 라마 불교로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들의 뜻에 따라주는 것이 한 민족으로서 우리가 또 지켜줘야 할 그런 예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역사에서 우리가 라마 불교의 그 흥망에 관해서는 네 번의 큰 만남이 있다고 제목에 썼었지요. 그 역사적 저점에서 몽골과 중국, 티베트, 소련 이 네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각자 자국의 이익과 그리고 불법 전파, 또 불국토 세계의 확산이라는 목적 아래서 정치와 종교, 세력 각축장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를 체외wen으로 잡았다고 했지요. 이 체외wen이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체외wen은 불교 보단과 세속 군주 간의 어떤 공시관계 또는 시주관계를 뜻합니다. 이 말은 산스크리트 다나파티에서 나온 건데요. 주로 황제나 칸 그리고 달라이라마 사이에 일어난 관계를 의미합니다. 몽골 역사에서는 굉장히 큰 세 번의 이런 관계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나라 13세기에 해당되죠. 쿠빌라이 칸과 파스파 국사 그리고 16세기에 해당되는 명대인데 그때 좀 몽골로서는 타타르입니다. 타타리 알탄칸과 3대 달라이라마인 소남 갸초 간의 관계 그리고 호쇼투족의 구시칸과 청나라의 순치제 그 사람과 5대 달라이라마인 록산 갸초 간의 체외 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몽골 불교 역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개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면은 처음 몽골에 그 티베트 불교가 들어왔던 때는 기원전 한 3, 4세기 경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이제 흑묘족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좀 미미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샤머니즘이 굉장히 우위의 세계를 가졌고 그 세계관은 어떻게 보면 칭기스칸 때까지도 유지되었었고 쿠빌라이 칸 시대까지도 주류 정서가 샤머니즘입니다. 그거는 자연 환경에 기대어서 사는 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그런 어떤 정신세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대의 이제 쿠빌라이 칸의 어떤 그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티베트 불교가 제대로 전파가 되기 시작하고 또 세기를 넘어가서 알탄칸 시대, 명대에 해당하는 그 시대에 와서 그때는 이제 그 현대 달라이라마가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이 좀 금지되게 되는 그런 영향까지도 하고, 하지만 정작 정말 기층미까지 내려간 데는 더 시간이 흘러가서 5대 달라이라마에 이르러서 그런 현상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황제와 그리고 달라이라마 이들의 관계에서 맺어진 체외wen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 티베트 불교 그 달라이라마로서는 황제나 칸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불법을 수호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황제는 자국민의 그 이념 그걸 받아서 자국민의 이념을 통일하고 또 자기가 복속하지 않은 그런 불교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러한 그 황제나 칸의 도움으로 티베트 불교의 수장은 어떤 재정을 공고히 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갤루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배경을 된다거나 또 불교의 전파를에 큰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서로 이런 악어악어새처럼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숨기는 외에도 또 뭐든지 그렇죠.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 역기능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체외를 나눠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쿠빌라이 칸과 파스타 국사의 만남인데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초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샤카 판디타라는 사람은 파스타 국사의 스승이고요. 둘이 만나게 되는 4개의 단초가 4개가 됩니다. 쿠빌라이 칸은 다 아시다시피 대원 제국의 칸인데 이때는 영토가 어마어마했죠. 지금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가장 영토가 컸던 그런 시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고 힘이 셌었을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 사람 의외로 참 현명하게 그 치세하는 동안은 참 잘했던 그런 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쿠빌라이가 그전에는 샤머니즘에 속해 있다가 파스타 국사를 만나서 티베트 불교를 접하고 많이 감옥에서 불법의 이제 수호자가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 파스타 국사 또한 쿠빌라이 칸으로 인해서 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연대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쿠빌라이 칸과 파스타의 관계에서 서로 파스타는 쿠빌라이에게 문수보살과 같습니다. 당신은 현명한 왕입니다. 세첸칸이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쿠빌라이는 파스타에게 그 잔직을 신설해서 티베트까지도 다스리게 그렇게 해주고 굉장한 특혜를 내리는 거죠. 불교 사찰에도 많은 토지와 그리고 은을 기부하고 그렇게 되지만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하층민에게 샤머니즘과 도교가 그냥 호소력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고요. 파스타가 그 몽골에 가기 전에 라사에 들려서 거기에 있는 사원에서 자기가 몽골을 이제 불법을 전파하겠다 하는 어떤 큰 초발심으로 소원을 하고 그리고 몽골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음영으로 한 거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좀 했는데 나중에 좀 지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쿠빌라이가 티베트 불교를 전면에 내세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불신도 당연히 작용했겠지요. 하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민족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안에 휩쓸리지도 않아야 됐었고 정체성도 지켜내야 됐었고 또 이렇게 벗어나는 것도 막아야 됐고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상적으로 뭔가 그 사람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더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렇다면은 왜 몽골 불교는 중국 불교보다도 티베트 불교를 선호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몽골과 티베트는 좀 어떤 점이 유사하냐면 유목민이라는 게 아주 유사합니다. 고산지대에 위치한 유목민족으로서 그런 어떤 정서가 일단 비슷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거 굉장히 중시합니다. 현실을 중시하고 주술을 사용하는 거에도 굉장히 심취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하고 분명한 이익이 있다는 거 이런 게 더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색 중에 하나는 교정일치라는 거죠. 정치와 종교가 유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티베트 불교를 훨씬 선호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쿠빌라이는 말년에 가서는 좀 활력을 잃고 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재정 문제도 이제 압박을 받게, 재정 문제도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요. 그래서 몽골 제국이 이제 그 후대로 가서 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그 유목 기만 민족성의 포기라고 할 것 같습니다. 몽골 그 기만 민족성을 유지하라. 이거는 징기스칸의 유지이기도 했거든요. 뜻이기도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몽골 이걸 내려놓고 정착과 그리고 치세에 더 비중을 두었을까? 아마도 이제 그거는 이 사람이 한 번 자기가 얻은 거는 잃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불살생을 하라는 티베트 불교의 어떤 정신, 평화로운 치세를 하는 게 더 현명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역사의 기약대로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맞게 됩니다. 두 번째 차례는 알칸칸과 3대 달라이라마 소냥 가초의 만남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대표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알칸칸은 상당히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대에 해당되는데 국경을 포위해서 경술의 변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오이라트를 계승하고 청해 지역도 정복하고 티벳까지도 원정을 가서 그거를 이렇게 가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호전적인 사람이 소냥 가초를 이 달라이라마를 만나서 사람이 완전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알칸칸에게 소냥 가초가 전륜성환이라 칭해주면서 칙령을 발표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샤머니즘에 대했던 순장을 금지하고 어떤 유혈 제의를 금지하고 원고들을 소지를 금지하고 불교의 마하칼라 상을 보급하게 하고 이렇게 많은 큰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냥가초는 이 당시에 그 영향을 끼쳤던 그 티벳 역사를 간단하게 도표로 작성을 해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겔루파를 만든 쫑파파, 이 사람의 후예라는 거지요. 그 뜻을 받아서 소냥가초는 불법을 전파하기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데 자기는 3대가 되고 1대와 2대는 쫑파파의 조카인 겐둔둑을 1대로 추존하고요. 그리고 겐둔둑파를 2대로 추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미신에 빠져있던 알칸칸이 이제 자기 영역에서 라마 불교를 꽃피웠다. 이걸 이제 이렇게 강출가라는 사람이 몽골의 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쭉 설명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달라이라마라는 뜻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다 같은 큰 지혜를 가진 스승인데, 라마라는 거는 이때는 이런 일반적인 승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스승을 축할 때 라마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체인의 결과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소냥가초는 티베트에서는 어떤 실권력자, 군주, 황사로서의 어떤 위상을 지니고 그 속한 교단을 이제 세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알칸칸은 호전성, 그 본래 가졌던 호전성을 불법 전파하는데 많이 영향을 이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배했던 그 지역에서 라마 불교가 부흥하게 하고 또 다른 몽골 내의 다른 부족들에게도 불법이 전파되도록 많은 일조를 합니다. 그리고 소냥가초에 의해서 칭기스칸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후예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챌린지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건 여기에서는 부식한 몽골 사람입니다. 몽골의 부식한 롭산가초 청순치제의 만남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때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챌린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한 장을 이제 제가 실었는데, 여기 보시면 롭산가초 순치제의 만남이 있지요. 이 만남이 단순히 쉽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순치제가 초청을 하고 그리고 단순히 오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제5보고 고대 달라이라마가 많은 이제 고려를 한 끝에 순치제를 만나러 오게 되는 거예요. 순치제 또한 이 달라이라마를 공을 들이고 혹시라도 이 사람 마음에 뭔가 어긋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것들이 사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앉는 위치조차도 서로 굉장히 신경전을 좀 벌일 수 있는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청은 사실 이 만남으로 인해서 청은 너희는 이제 우리한테 복속되었다. 그래서 나중에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침공의 계기를 마련한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이런 이 만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의 어떤 연대표를 제가 정리해봤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청도 몽골 다음으로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나라고 상당히 그 원에도 영향을 끼쳤던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흐름이 되었는가를 몽골에 관련된 입장에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태종, 병자호를 일으켰던 태종 같은 경우는 옥세를 얻었지요. 그리고 이제 강희제, 옹정제, 걸릉제 이 세 사람의 황제들은 사실 황제 중에
어떤 황제, 그러니까 가장 모범이 되어주는 그런 황제상을 보여줬던 사람들이고 친불 정책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봤고요. 걸륭제 때는 가장 최대 영토를 가진 그런 왕으로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 달라이라마인 록산가초는 이 사람은 위대한 달라이라마로 불립니다. 그리고 가장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신망을 받았지만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탈라 궁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현재 티벳의 가장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후 17년 만에 완성되는 그런 정도로 있었고요. 이 사람의 주된 후원자가 바로 구시칸이 되겠습니다. 이 구시칸은 이 달라이라마에게 티베트를 침공해서 그 지배권을 진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달라이라마는 그에게 티베트 왕이다, 또는 포교 거왕이다, 이런 칭호를 내리면서 각별한 사이가 되는데 달라이라마가 국경으로 순치제를 만나는 과정에도 이 사람이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쭉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몽청, 티벳이 서로 연맹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걸로 인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1791년도 같은 경우는 네팔군이 티벳에 진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청은 그때 세수의 4분의 1 정도를 소배하면서까지도 도와줍니다. 근데 이렇게 도와주고 나서는 실제로는 또 내정의 간섭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들은 나중에 이분은 이제 13대 달라이라마 팽가초인데 그런 관계가 쭉 유지되다 보니까 독립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바로 이 13대 달라이라마가 어떤 내정 간섭도 받지 않겠다, 교류도 안 하겠다, 체행 관계도 없다, 이렇게 굉장히 완전히 독립을 유지하고 1911년부터 49년까지 그 시간을 보내지요. 이게 잘 되는 경우인데 결국은 근데 이게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았으니 그러질 못하고 중공이었죠. 중공은 49년에 무력 침공합니다. 그래서 티벳을 복속하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하는 그 이유를 또 어떻게 되느냐, 너희 체외 관계 다시 회복해라, 왜 했던 걸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서 이때 일어난 초연을 굉장히 역사상 높은 수준으로 정치적인 독립성과 자주성이 손상당한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한규 교수의 티벳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몽골 역사에서 이렇게 징기스칸으로부터 대제국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멸망을 당하고 쇠퇴하고 부족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지는 부족한 옛 명성에 걸맞게 부족한 통합은 이루지 못하고 다툼도 있었다 저항을 했었다, 이런 가운데 또 21세기를 맞이한 민족이 현재 몽골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21세기 한 단계 전인 20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몽골에 바로 스탈린의 공산 정권에 의해서 남아 불교가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대한 연표를 다시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에 굉장히 충분한 시기였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도 이렇게 강력하게 탄압했던 시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원래 사회주의가 그렇죠. 종교는 마약이다.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불교는 마약이고 승려는 혁명의 적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종교 일치를 분리시켜버립니다. 사원 재산을 몰수해버리고요. 그리고 숙청을 하는데 엄청난 숙청을 하게 되지요. 771개에 이르던 사원이 11개로 줄어들고 당시 인구가 73만 8천 명 정도 되었었는데 총살이 17,039명을 당하게 되고 10만여 명이 사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70년 동안 유지됩니다. 70년 동안 유지되면은 상당히 많은 것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몽골 사회주의 지도부는 지독한 학살과 탄압을 당시 남아 불교하고 승려들에게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 김석훈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마 불교는 몽골 문화의 어떤 중추적인 횟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가 그러듯이 몽골 라마 불교 역시도 정치 세력이나 다름없었고 또 이제 좀 종교적인 타락 현상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 측면의 세계문의를 갖기 위해서는 이들을 탄압하고 숙청하는 그게 그래서 그들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서 결국에는 1992년에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순양이 됩니다. 민주 정권으로. 그랬을 때 몽골 사회는 새로운 변혁의 이제 시기가 이제 되는데 이 과정의 전환기에서 몽골인들은 정신적인 공백감을 느끼게 되고 어떤 라마 불교와 샤머니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환기되는 그런 계기를 되게 됩니다. 그 한 예로서 울란바토르에 26국을 이렇게 큰 불상을 세우는데요, 간단사에. 이때는 인구 25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그 성금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사업 투구릭이라는 성금을 모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맺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과거사의 총합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모습 속에 과거 라마불교가 몽골과 그리고 몽골민에게 끼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몽골 라마불교의 시작은 쿠빌라의 칸 시대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세기를 넘기면서 중요 접점에서 그 세외 관계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티베트 불교의 기반을 둔 몽골 라마불교가 안정적으로 불법을 전파해 나갔고, 그리고 채권을 진 황제나 칸들은 새 땅을 복속하거나 또 체제 유지 이념으로 불교가 뿌리내리도록 보호 육성해준 동방관계를 형성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전복 전쟁을 또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몽골과 난주가 같은 유목민족으로서 똑같이 이상하게 어떤 공동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복 정책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재정 지출이랄지 사치양당 쪽으로 흐르게 되고 문제점을 만나면서 이제 어떤 제국의 멸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의 그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소련의 소비에트 세력과 만나서 탄압을 당하게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보시의 그 혜택으로 정치적인 어떤 주체성을 훼손당하면서 중공에 침략당하고 망명정부가 탄생하는 이유도 또 되는 거죠. 그래서 몽골의 그 현재와 과거는 남아불교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봤고요.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보았고, 이제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들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주 잘했어요. 느낌 오죠? 잘했죠? 네, 됐어요. 아주 유익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걸 아까 얘기했죠. 박사스답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책에서 봐도 이런 비슷한 설명들은 있지만 이걸 체관 강경해갖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한 데는 없어요. 네, 한 가지 주제를 딱 잡아갖고 다시 오늘 이번 주에 책이 한국어 번역돼 나왔는데 일본에서 나온 책이에요. 아마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책이 뭐냐면 만주제국, 만주국 알죠? 네, 만주국,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 군관학교 출신을 가야잖아요. 만주 군관학교 우동으로 졸업했고요. 그리고 그 졸업식장에서 청나라 마지막 황제 후이가 금시계줄을 선물했고요. 참 여러 가지 느낌이 같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만주국이 내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의 어떤 굉장히 일본 민족으로 봤을 때 탁월했던 정치가가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구상을 해갖고 청나라 마지막 황제 후이는 그냥 명목상이고 실제로 그 사람이 총지를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 영향하에 박정희 백선엽 장군도 바로 그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에요. 전부 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새마을운동, 반상회 이런 것들의 초기 형태가 그 전생 만주국에서
시도됐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경제 12국인 대한민국의 그 탭술에 해당되는, 참 그래요. 참 역사라는 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훌륭한 노인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정치적, 그 성향을 떠나갖고, 이러한 뿌리, 교훈을 추적해야 돼요. 그래서 박다스의 공부방법이라는 거는, 제가 그동안 공부 쭉 해오면서, 그 가슴속에 항상 남는 그걸 모두를 하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봐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몰라요. 중간에 몇 번 변형이 돼갖고 그 과정들을 다 모르고 잊어버리고 또 변형이 안 됐다 해도 자기의 어떤 그런 캐릭터나 어떤 신념에 해갖고 한쪽 노선에 들어가 버리고 나면 다른 쪽은 거의 안 봐버려요. 예를 우리가 이렇게 발굴하면서 공부하니까 남아 불교가 도대체 뭐고 그쪽의 전체 형태가 뭐고 근데 이제 공부할 생각이 생기잖아요. 어떤 지금 중국하고 티벳하고 그 관계가 겉으로 보기보다는 그 밑에 뭔가 그 구조들이 그 프레임들이 보일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신생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적 경제 대국이 그 뿌리도 다시 한번 보고 싶잖아요. 이건 뭔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뭡니까?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건국이 태조 이성계가 오대조 할아버지부터 몽골에 귀화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글이 알아갖고는 엉뚱한 말을 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얼마 전에 그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가 칼럼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갖는 어떤 정치적 색깔에 불구하고도 역사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 이걸 공부하기 전하고 지금 조금 실상을 알고 난 후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해야 돼요. 1차적 사고를 하면 안 돼요. 다 풀려요. 대부분 풀려요. 나 갑자기 공부하고 싶었어. 완주로. 옛날부터 다 공부하고 싶었어. 제대로. 그럼 어쩌면 대한민국의 태초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봐요. 우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일종의 발생학이에요. 인류 사회학적 발생학들. 발생학을 보면, 지금 이 다층적인 이런 모습들이 아주 상당히 명쾌하게 잡혀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 자연하고 그 문화가 만나는 접점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 그래서 나오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음이라는 게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음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그 스토리는